대사관에서 국세관으로 근무 중인 권오흥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과거 대사관하고 이제 저희 동부자바 한인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것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1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로 벌써 만 3년이 이제 넘은 상태인데,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또 오랜만에 소통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제 제가 오늘, 모임을 하고 돌아가서 자카르타에서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조만간 좋은 기회가 되면은 대사관에서 저희 국세뿐만 아니라 뭐 관세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렇게 경제 분야를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더 좋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권오흥 서기관이라 하고요. 대사관에서 이제 국세하고 금융 업무를 이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8월에 여기 자카르타에 부임을 했고 지금 약 1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은 보통 3개의 과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들 주로 민원 업무 보러 가시면 만나게 되는 영사과가 제일 친숙하실 것 같고요. 비자라든가 그거 담당하는 데고 그 다음에 경제팀하고 정무팀하고 이렇게 다른 팀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팀에 속해 있어가지고 경제 쪽에는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저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청에서 나온 관세관도 있고 노무 분야 노무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민원 쪽으로 해당되는 게 행안관, 보건 업무, 행정안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임무관, 산림청에서 나와서 인도네시아하고 산림협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국토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사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유인물 통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인도네시아 통합조세 법률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각종 언론이라든가 뭐 지인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계신 회사하고 좀 더 연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또 가지셨을 걸로 알고 저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통합조세법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훑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 말미에 있어서는 최근 세무상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이제 인트로라고 나왔는데요.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 여기서 물론 하페페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조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한국에서는 조화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하모니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원래 처음에 뭐 조화법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통합조세법률이라고 이제 한국식 명칭으로는 이렇게 부르게 됐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법안은 국세기본법에 같이 얹어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종의 판이 너무 커졌죠.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국세기본법으로 덧붙여서 개정하는 것은 안 되겠다. 아예 단독적인 법률로 하자. 그래서 하빼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조세 관련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뭐 소득세, 부가세, 또 소비세, 그 다음에 텍스 앰네스티라든가 탄소세 이런 것들을 모두 규율을 해서 한꺼번에 개정 및 제정한 거죠. 기존에 있던 건 개정을 하고 기존에 없던 내용을 새로 제정을 하는 그러니까 좀 큰 범위의 법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 개정 스타일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바뀌면 소득세법의 연역을 그대로 추적하면은 현재 소득세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현재 소득세법을 보더라도 근본에 바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A라는 법을 바꿔서 B라는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추적해 나가기 쉽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갑자기 인터넷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현재 있는 법을 찾으면 되게 옛날 법이 나와 있어요. 2008년도 막 2012년도 그게 현재 최신 법률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법들 개정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법에서 다 바꾼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법 개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국가 경제를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마이너스 2%대 정도였고 2021년도 작년도에는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 5% 성장률, 과거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 5% 성장률을 그대로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표로 나와 있고요. 예, 보면은 서론, 국세기본법, 3장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조세 사면, 그 다음에 탄소세, 소비세, 경과규정, 클로징 이렇게 해서 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내용되는 규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기본법 부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조 보면은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아이디 번호를 대표를 해서 납세자 번호를 아이디 번호로 통합시키는 이건 이제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중요한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5조라고 나왔는데 기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 과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들어간다 하면은 꼭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는 경우에는 그 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벌과금이 원래는 50%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50%를 행정 벌과금으로 이게 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30%로 줄었습니다. 25조가 이제 이거는 행정관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얘기고요. 동그라미 두 개 내려서 27조에 보면은 이제 소송이 관련된 건데 소송이 관련됐을 때는 내가 지면 100%를 벌과금으로 원래 냈어야 됐는데 이것이 이제 6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0A조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이건 국가 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 조세 채권을 상대방 나라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조세 채권을 대신 좀 추심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국내법이 없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조세를 대신 추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도가 이제 갖춰져가지고 조세 채권 추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이제 20A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27C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일종의 과세 당국 간의 조세 협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제도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고 근거 규정이 부족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법규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장 소득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처음에 보면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던 복리후생비를 인정했다. 기업 실무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이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거를 이제 세무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 실무 규정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과거에 세법상 인정되지 않던 복리후생비를 인정했다. 현재 이 정도까지 상황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1하고 11A조는 감가상각 관련 규정인데 원래 인도네시아 세법상 감가상각이 20년도까지였는데 이제 20년이 초과하는 건물이라든가 모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새로 규정하게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조 보시면은 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밑줄 친 거 위주로 보면은 6천만 루피아에 대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5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것을 조정을 했는데 5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세율을 하나를 신설을 해서 35%로 해서 이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는 그런 의도이고요. 그 다음에 6천만 루피아 이하에 대해서는 변경이 된 것은
이거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덜 걷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500만 루피아의 1년 과세인 사람이 과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 새로운 세법에서는 5%의 세율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를 강화하겠다 하고 약화하겠다는 내용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제17조로 해서 원래 이 부분이 각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2022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3월 31일에 조코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20%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20%까지 내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내리겠다. 그래서 22%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내용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요. 4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은 단계적으로 해서 1%포인트씩 올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법이 실제적으로 통과된 거는 작년도 10월인데 그 수개월 전부터 그 여론을 통해서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금씩 그 내용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한 작년 봄 정도 되면은 그 언론상에서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17%로 올리겠다. 막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께서는 부가가치세가 15% 된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너무 이제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을 상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정부에 좀 건의 좀 해달라, 뭐 저한테 국세관이 정부에 건의해달라, 15%는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포인트씩 함으로써 좀 이거를 완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 보면은 조세 사면일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저 바로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이 이 조세 사면을 주요 주제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뭐 이제 숫자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권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해당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넘기시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자료 이제 2장 넘기시면은 탄소세가 나옵니다. 탄소세. 예. 그래서 그 탄소세는 일부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업, 최근 여기에 이제 당장 적용이 되는 거는 그 화력발전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 입장을 탐문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게 왜냐면 이산화탄소 등감을 단위 킬로그램당 30루피아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데 이게 이제 사업 부과되는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추후에 세율이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은 현재는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향후에는 좀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업들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관련된 기업들은 또 영향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이제 클로징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시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소득세법은 이제 금년도 회계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복리후생비 같이 그런 실무 규정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장 이제 1월이 시작됐으니까 좀 그 부분이 고민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법하고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다른 법률, 뭐 절차 법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통합조세 법률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는 미처 좀 담지를 않았는데 최근 주요 상담 사례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명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기업이 좀 안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 표시가 덜 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표사무소 관련된 과세인데요. 이제 하나의 기업이 특히 이제 한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진출을 시켜서 자회사를 이제 잘 만들어 보려는 그런 취지를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법인으로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사무소, 뭐 지사 형태로 설치를 할 거냐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당연히 다 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법인이 갖고 있는 납세 의무를 똑같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 형태로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요. 그거는 일종의 작은 역할만 하는 그런 세법상 기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 형태로 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보통 그런 형태로 기업들이 진출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과세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형식상으로는 대표사무소나 지사로 진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과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상사협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사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직원은 몇 명인지, 니네가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증명이 잘 안 되면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세율이 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의 0.44% 정도 본사에서 끌어와서 그걸 인도네시아 현재 매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출의 0.44%를 추계과세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는 지사로 실질적으로 겉으로도 나는 지사고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지사인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담 사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상담 사례가 있는데 일단 세법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지사 형태로 된다는 거는 대표사무소는 그 기능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업무를 연락하고 단순히 시장을 조사하고 우리가 흔히 직원 1명 정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우리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거니까 네가 가서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을 할 만한지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뭐 고객들이 주로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 정도로 하라고 보통 지사를 세법상으로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락, 시장 조사, 정보 수집 이런 기능들을 예비적 보조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예비적 보조적 기능을 할 때만 세법상 지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을 해놓으면 그 직원이 노는 걸 그대로 못 보잖아요. 자꾸 연락하고 보고서 써서 내라.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파견된 그 직원은 대부분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역할을 다 하고 그 거래 당사자 그런 거 다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본사에서 와서 사인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직원 뭐 기껏 해봤자 인도네시아 직원 1명, 2명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럼 내가 과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냐? 이거 세법상으로 이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비적 보조적 기능이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과세를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를 같이 대동해가지고 과세당국하고 면담을 해도 이게 제가 과세당국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계속 파고들면 거기 기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여기 진출할 때 실제 법인으로 진출할 건지 지사로 진출할 건지 판단에 대해서는, 세법상 향후 파급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진출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게 확정이 되셔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은 관행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기업인데요. 9년 동안 세무조사를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여기 법인 뭐 환급하면은 세무조사 받으니까 세무조사 9번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이 다 지나가다가 이제 뭐 한 1년 전, 2년 전에 세금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9년 동안 아무것도 세금 내라고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세금 내라 하느냐? 거기서 이제 확 튀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뭐였냐면은 보세구역에 있는 A라고 하는 기업이 같은 보세구역에 있는 B라는 기업한테 가공을 줍니다. 가공, 너 이제 나는 내 A 기업은 난 여기까지 역할을 했으니까
비기업한테 토스를 하는 거죠, 물건을 토스하는데,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본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은 그냥 1차 가공만 해서 B기업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A기업이 B기업한테 넘겨줄 때는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써줄 때 종이에다가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뭐 이렇게 B기업으로 쓰는 거죠, B기업. 근데 실제 그 물건의 소유주는 여기 본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은 본사한테 내고 세금 계산서는 B기업 이름으로 하고 그게 일종의 세금 계산서상 형식주의에 안 맞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당초에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과세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강하게 좀 반발을 뭐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이제 작년도 6월 기준으로 재무부령이 바뀌어가지고 보세구역 내 이제 재화 전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재무부령 개정이 돼서 21년 6월 이후로는 이제 부가세 10%를 말한 겁니다. 그 세금이란 거는 매출이 10%니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21년 6월 이후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전 거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1년 5월, 21년 4월, 20년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 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또 사례도 있어서 뭐 이제 과거에 비과세 관행이 뭐 인정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종의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그 세법상 형식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본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번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그 세무신고 내역하고 이전 가격 상호 합의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자, 이전 가격 사전 승인이라는 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국하고 본사하고 본사가 있는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렇게 한국 본사하고 연결을 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은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본사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한국에 있는 본사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회사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원짜리 물건 보통 제3자랑 거래를 한다면 100원으로 거래를 할 물건을 특수관계자 한국 본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좀 싸게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또 억지로 비싸게 매입한다거나 이런 작용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왜냐면 내 자식이고 내 자식 회사고 내 엄마 회사니까. 근데 과세당국은 이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 가격을 과도하게 싸게 사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비싸게 사거나 하는 부분을 다 세금으로 차액을 독립기업하고 차액을 다 세금을 부과해요. 그게 이전 가격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과세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전 가격을 그래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한국 본사하고 막 가격을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게 거래를 하면 나중에 다 과세를 받게 돼요. 이전 가격 세무조사가 나와서 요즘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다 이전 가격 세무조사에서 세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 한국 국세청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APA 제도라고 하는데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뭐 이렇게 APA 이전 가격 사전 승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신청해서 승인을 예, 받은 사례가 이제 있는데 이전 가격 사전 승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특수관계자 한국 본사하고의 거래를 얼마 정도의 거래를 할지를 미리 허락을 받는 거예요. 미리 내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률로 허락을 받는 건데 그걸 허락을 받아요. 아무튼 허락을 받아요. 뭐 몇 년 걸려더라도 허락을 받으면 그 기간 향후 5년간 뭐 향후 10년간 이 기간 동안은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장점인 거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전 가격 사전 승인을 신청하신 그런 기업 중에서 과거에
과거에 영업이익률 신고를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낮게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되게 싫어하죠. 이익을 다 어디로, 한국으로 다 가져갔구나. 네? 한국으로 다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전 가격 그 사전 승인을 할 때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그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전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사전 승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에 여기 적게 신고한 거를 채워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한국에서 가져와서 소득 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또 한국 국세청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너무 세무신고를 특정 국가에 적게 하면 그게 나중에 사전에 조정되기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잘못 아닌 잘못을 통해서 그걸 다시 바로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서 하면은 과세당국 쪽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제 성실하게 잘 하시는 것이 기업 운영하시는 데 좋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세 번째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례, 처음에 대표사무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거의 비과세 관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전 가격 사전 승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이라서 조금 약간 워밍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